검토가 이곳 백악관에서 검토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던 북한이 최근 남북통신선 복원으로 깜짝 쇼를 보인 후 김여정이 담화문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워싱턴의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나쁜 의도에 대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일방적인 행동은 이미 국제사회와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지만 미국은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은 전주미 한국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북한문제연구의 총본산지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신 안호영 총장님을 모시고 남북관계와 한일, 한중, 그리고 한미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Talking about China,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Korea. So Korea is very important in the country. So I agree. all right. So you're my guest for a very important person for the who knows very well about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nd as well as North Korea and China and Japan. So 오늘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한미 관계, 한미 관계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한중, 그다음에 한일. 지금 아주 이 문제가 지금 피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아무도 지금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미국에. 오늘도 국가정보국 분석관이신 시드니 엘렌, 그분하고 화상 통화를 했는데요. 타임즈에서, 워싱턴 타임즈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당시는 미국은 한국을 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hin조 말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아시다시피 남북 연락선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김정은의 의도가 바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이것이 복구가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상당히 국무성 백악관, 국방부가 지금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과연 최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발표해서 연합훈련을 중단 내지 취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북한의 의도는 어떠하며 한국은 김정은이가 보낸 김여정의 그 담화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이며 앞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박 선생님, 중요한 문제일수록 펀더멘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환경의 변화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뭐가 진짜로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잊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문제면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떤 조그만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인 가치가 뭔지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외교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걸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있는 거고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있는 거고 국가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그게 외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국가적인 목표, 외교적인 목표를 위해서 중요한 게 한미동맹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훼손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 외교적인 과제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걸 충분히 그거를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그런 중대한 그런 우리로서는 그런 기제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핫라인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됐다.
그거는 사실은 한미동맹하고 비교해보자면 너무 작은 문제예요. 왜 너무 작은 문제냐? 북한이 저희 핫라인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일방적으로 개통했다가 그런 일이 사실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2000년 이후만 하더라도 5번인지 6번인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봐야지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미동맹을 위해서 지금 이제 결국은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봄에 한번 키 리졸브라는 훈련을 했었고 이제 여름에 한번 을지 포커스라는 훈련을 했었는데 한미동맹이라는 게 어떤 군사 동맹도 마찬가지지만은 훈련을 안 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 안 하는 군대라는 건 작동할 수 없는 군대죠. 네. 훈련 안 하는 게 작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18년 이후로 사실은 기동훈련을 못했죠. 기동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군대가 우리 군대하고 미국 군대가 모여서 훈련하는 걸 기동훈련이라고 하는데 네. 기동훈련은 사실 못했습니다. 으흠. 이런저런. 지금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커맨드 포스트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네. 실제 군대가 모여가지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그 커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라고 그러죠. 예. 그것마저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 그건 대단히 곤란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풋볼 선수가 필드에서 연습도 안 하고 뛰지도 안 하고 이게 우리가 한반도에 저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유사시 필드에 나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앉아서 좁은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컴퓨터 가지고만 놀다가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마치 그 필드에서 운동선수들이 필드에 나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국이 항상 주장하는 게 fight tonight이라 그러잖아요. 예, fight tonight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필드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북한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는 것이지, 이것도 이번 한라인 복구한 것도요. 미국보다 한국이 처음에 아주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큰 것처럼. 솔직히 말했듯이 우리 원장님 조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항상 일방적입니다. 자기네들이 끊었다.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또 연결했다. 아니 그거 왜 연결했다 끊었다 합니까? 가만히 두고 전화 받기 싫으면 안 받고 전화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끊고 지금 하고 또 개성공단도 이게 한국하고 의논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도 한라인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여기 그 싱크탱크에 있는 전문가들은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분명하게 후속 조치로 뭔가를 요구하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거를 가상을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 연합훈련 하지 말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뭐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그 미국에게 볼 때 그냥 굴욕적인 그 대접을 받아가면서까지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굽혀인다는 것은 그게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그저 박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남북 대화 중요하죠. 남북 대화 중요한데 그런데 그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일수록 펀더멘털이 뭔지 그걸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이 훈련의 중요성이라는 거하고 이 핫라인을 끊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일방적으로 자꾸 끊었다 연결했다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무슨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죠. 예, 그건 의미가 당연히 그거는 저기 모빌리티 훈련이 중요하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동 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결국 이제 2018년에 사실은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거 안 하겠다 이런 바람에 이제 그때 이제 중단이 됐었고, 그 다음엔 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코비드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더더구나 이제 복잡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동 훈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한미 관계, 남북한 관계, 그 여러 이제 외교 과제들이 서로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진짜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펀더멘털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맞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각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의 이익을 보는 것이고, 각 나라의 원칙이 또 있으니까, 외교적인 원칙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손대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는데, 사실은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진 것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또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이제 한 7개월 됐나? 그죠? 아직도 5년이라는 텀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돼야 될지는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내년에 대권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대북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또 한국은 또 너무 변수가 많은 곳이라서.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쿼드 문제. 쿼드에 왜 한국이 망설이고 가입을 안 하는가. 결국 이게 한국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쿼드 문제는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을 하고서는 공동 성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내에서 그 공동 성명에 대해서 대단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의 좌우를 떠나가지고 모든 한국 사회 전반에서 공동 성명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했었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해서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거를 예. 개방되고 자유스러운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이라는 얘기를 그걸 이제 결국은 미국 외교의 기조로 얘기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인상은 그런 이제 Free and Open Indo-Pacific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공동 성명을 보면은 저희 말하자면 미국의 인태 정책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그런 지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쿼드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쿼드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동 성명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지지를 표명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실천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쿼드가 지금 태스크포스 3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태스크포스라는 게 이제 결국은 코비드 태스크포스가 하나가 있고, 기후변화 태스크포스가 하나가 있고, 기술에 관한 태스크포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도 외교관을 오래 했습니다만서도 저는 외교관을 하면서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한국이 이 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렐레번스를 가지고 있는 액터냐,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외교가 나갈 방향은 어떻게 제가 보자면 분명하죠. 그건 뭐냐면 그런 이슈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국이 더욱 렐레번트한 그런 액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지금 쿼드에서 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팬데믹이 됐건, 기후변화가 됐건, 테크놀로지가 됐건, 한국이 다 굉장히 중요한 액터의 지위에 있는 그런 과제들이에요. 가령해서 테크놀로지. 지금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뭡니까? 결국 반도체죠.
아니면 배터리죠. 아니면은 저희 바이오죠. 아니면은 5G 통신이죠. ICT 테크놀로지죠. 아니면 AI죠. 그 많은 현재 중요한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다행히도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액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텍스포스에 우리가 참여하면은 우리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동시에 또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우리가 쿼드에서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걸 네.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제부터 시작해서 실천을 해 나가면은 우리 국가의 당면 목표를 위해서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그런 그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그 목소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을 빼놓을 수 없는 동맹의 한 부분 지역이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꼭 무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만은 꼭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동맹들이 서로 뭉쳐줘야 되는데 지금 일본하고 관계도 아주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친구 둘이가 도대체 쌀만하지 뭉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래가지고 일본과 친해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핵심 이유가 뭡니까? 근데 박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그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유네스코 네, 개혁위원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를 다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일본 분을 만나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11월쯤이었었는데 네, 그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한국이 그 당시에 뭘 했었냐면은 지소미아라는 협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지소미아라는 건 이제 결국은 그 군사 정보를 네, 네, 교환하는데 거기에 이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규정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네, 한국이 이제 일본하고도 그런 협정을 맺었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국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일본이 그 전에 한 조치 때문에 우린 지소미아를 중단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소미아 중단한다고 그러는데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는 난 대단히 해서는 안 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얘기하자면은 그 전에 일본이 취한 조치, 그 전에 이제 그 7월에 일본이 무슨 조치를 취했냐 하면은 반도체 산업이 우리한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그렇죠. 산업이에요. 예, 우리 수출의 최 1위 품목이 사실 반도체 수출이란 말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품목인데 음, 반도체 부품을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제 2019년 7월에 그 반도체 부품 중단을 말하자면 수출 중단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 정부가 지금 지소미아 중단을 얘기하는 건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건 일본이 결국은 7월에 반도체 부품 수출 중단이라는 그런 강수를 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게 잘못된 결정이냐? 한일 간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역사 문제라는 게 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우리가 나름대로 적절히 관리를 해왔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역사 문제와 전략적인 이익을 두 개를 분리해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지금 일본이 역사적인 견해차를 이유로 이런 그 전략적인 수출 관계를 중단시킨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여태까지 한일 관계의 대전제가 되어 왔던 분리대응, 역사 문제와 전략적인 협력과의 분리대응이라는 대전제를 허문 거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아까 이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펀더멘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와 전략적인 이익을
여러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 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펀더멘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유지를 해야지 한일 관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지소미아 문제를 많이 직접 대통령한테 한 3번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로즈 가든에서 하고 사우스론에서도 하는데 그때도 그 대통령은 그 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 미국이 지금 둘이 싸움하고 있는 형제가 아니라 싸움하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 관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한국이? 근데 우리는 그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미일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박 선생님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 행정부의 주요 액터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이크 설리번 NSC 예, 이제 디렉터도 그렇고 음, 코트 캠벨 그 예, 양반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시아 짜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그 양반들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을 때 사실은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이 있었죠. 네, 가까이 대화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미국 행정부에서 그 아시아에 관한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다루는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단히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나름대로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의 한일 관계 중요성을 대단히 잘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그런 그 긍정적인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They showed up, I mean, 오바마 대통령 때 관료들이 지금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거든요. 전부 예. 그 얼굴이더라고 보니까는. 예. 저는 이제 잘 알겠죠, 그 스토리를. 그리고 예. 이제 이 한국의 그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과의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미국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패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Competition for the hegemon이를. 그런데 이 Competition for the hegemon이에서 자, 한국이 지금 입지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중국에 넘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할 때는 한미 동맹하는 것 같는데 뒤돌아서면은 딴소리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으로 봐서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 왔다 갔지만은 와서 한 소리하고 가서 한 소리하고 우리가 MOU라는 것도 MOU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실천 안 하면. 그 MOU 맺고 사인했는데 돌아가서 그거 실천 안 하는 거 그 종이 조각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공동성명 그거 번드름한 공동성명이지 공동성명 말고 실질적인 정책을 이행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다소 이제 중국에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박 선생님께서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사실 한국 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안보의 현실을 본다면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경제 현실을 본다면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이슈에 따라서 모호하게 어떤 원칙을 정하지 말고 이슈 바이 이슈 대해야 된다. 그게 전략적 모호성이 최고의 우리의 이제 스트래티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다. 그렇게 모호하게 하면은 결국은 어떤 인상을 주게 되느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게 되고
그건 물론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게 된다. 왜냐? 음. 왜냐 중국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국이 계속 그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은 음흠. 한국이 미국이 아태 지역, 인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동맹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음흠. 가장 약한 고리다 음흠. 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고 그럼 한국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고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그럼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이지만 중국도 신뢰를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호하게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분명하게 대응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농학성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계속하고 있죠. 근데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뭐라고 이제 이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서도 전략적 명확성밖에 우리가 갈 길이 없다는 거를 이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모호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야근, 음흠. 미국은 안보를 같이 가고 중국하고는 경제를 같이 가는 아주 우리 이익에 꼭 부합하는 야근 조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게 역시 한계가 있구나. 음흠. 외교라는 거는 국가 관계라는 거는 신뢰를 저버리면은 그게 앞으로 가는 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관계로구나라는 거를 인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나라고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모성도 간혹은 필요죠. 하죠. 모호하게 그냥 상대가 뭐가 뭔지 모르게 할 수 있는 바람잡이 역할도 할 수 있고 하는데 한국은 이게 너무 표신하게 해요. 소위 말하는 아까 전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양다리가 상당히 위험해요. 다랭이가 째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미국이 그래서 이 신뢰성을 아주 한국에다가 100%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정권은 모르겠지만은 이번 정권은 이미 이제 기차가 떠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가 상당한 기대를 걸더라고요. 이 같이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페이지를 갈 수 있는 정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그 지금 현재 정권은 뭐 이거는 뭐 나의 분석인데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견해인데 정권이 이미 떠나갈 열차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다리를 완전 몸을 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년에 아주 한반도 문제가 피크가 되면서 새로운 정권이 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급진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걸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호영 그 원장님은 워싱턴에서 대사님 하셨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대사님 하셨죠? 그 오바마 정권 때도. 근데 박근혜 대통령 8.15 사면 문제가 자꾸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한국 내에서도 사실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국가 원수가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그런 이제 이 옥중에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지난 7월 초에 이제 그 웅크타드가 이제 한국을 소위 말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네네네. 도대체 웅크타드 역사상 그렇게 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다시 한번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건 뭐 웅크타드가 그렇게 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한국이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결국은 12 이내의 국가라는 거는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경제 발전에 있어서나 정치 발전에 있어서나 국가적인 위상에 있어서나
어느 척도로 본다 하더라도 10위권 이내의 국가다라는 건 그건 누구나 아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 본다면은 결국 이제 이게 상당히 그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라는 게 이제 이 한국 사회 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논의이기 때문에 그 원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8월 15일 날 뭐 사면이 된다는 것 같습니까? 그건 뭐 제 판단을 넘어서는 일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네. 대단히 경제적으로 한국은 이미 10위, 11위권에 들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데 왜 이런 경제 문제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선진국으로 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도 네. 이제 그 선진국 분류라는 게 사실은 여러 척도가 있고 여러 기관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받은 거는 사실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work in progress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신문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웅크타드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이거는 좋은 일인데, 이건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졸업이죠. 네. 이제 개도국 자리에서 이제 졸업이죠. 근데 그 졸업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차례 거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트, WTO 전에 이제 가트라는 게 있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가트에서도 BOP 예외라는 게 있었어요. 밸런스 페이먼트 예외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졸업을 했고, IMF에서도 커런트 어카운트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96년에 OECD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OECD 조직 중에도 다크라고 그래가지고 Development 커미티라고 그래가지고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고 그래가지고 글자 그대로 ODA를 제공하는 나라들의 그룹이죠. 거기도 가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많은 절차를 거쳐 왔는데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저는 아직도 우리가 그런 그 선진국으로서의 이제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변화될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work in progress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 경제는 선진국으로 올라갔는데 정치는 꼴찌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그냥 꼴찌예요, 꼴찌. 지난번 어떤 싱크탱크에서 그 관료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잡을 수 없는 나라래요, 정치하는 걸 보니까. 맨날 그거는 저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맨날 쌈이나 하고 하여튼 이거는 다음에 또 우리 이런 자리 또 마련해서 그런 얘기를 합시다. 오늘은 뭐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케이?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합시다.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예. 또 뵙기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또 뵙겠습니다.